무슨 그림 같아요? 딱 봤을 때는 불꽃놀이? 축제 같은 그림? 제임스 해밀턴이라는 미국 작가 1800년대 중반쯤 되면서 본격적으로 석유 개발들이 시작되거든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1861년도에 19명이나 사망한 사건, 이른바 오일러시를 만든 대표적인 사건. 중동이 돈을 버니까 미국이 사우디로 날아가가지고 야, 너네 원유 있잖아, 그거 전부 달러로 거래. 페트로달러라는 시대가 만들어졌고, 미국이 구상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거는 지금 달러의 위상이 많이 흔들리고 있죠. 미국이 전 세계 중심지의 역할을 하겠다. 이제는 페트로달러의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또 전 세계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다. 영등포 경제갤러리. 네, 미술 안에서 읽는 경제 이야기. 오늘은 또 어떤 작가, 어떤 작품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일단은 제가 먼저 이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이 뭔지를 아마 처음 보시는 그림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우리 이세라 작가한테 네. 뭘 그린 그림인지를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네, 무엇을 그러니까 그린 게 뭐 주제가 뭐냐? 그림이. 네, 소재가 뭐냐? 지금 이제 앞에 나오고 있으니까. 네. 무슨 그림 같아요? 폭죽 놀이? 그죠, 밤에 폭죽 뭔가 그죠. 팍 터지는. 불꽃이 막 이렇게 확 네. 터지고 있어요. 네. 그런 정도? 저도 사실 이 그림 어. 처음 봤을 때, 그러니까 어두운 밤에 이렇게 뭔가, 우리나라 작가예요? 아니요, 우리나라 작가 아니에요? 네. 뭐 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제임스 해밀턴이라는 미국 작가. 제임스 해밀턴? 네, 아마 그렇게 아주 오. 미술사에서 네. 유명한 작가는 아닌 것 같고요. 오. 네. 그래도 오. 그림은 굉장히 강렬하고, 네, 그렇네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그림을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상적인 그림이긴 하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답을 얘기하면 네. 이거는 그 유전이 폭발하는 사고를 그린 그림. 사고의 현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펜실베이니아의 러즈빌이라는 곳에서 네. 유전이 폭발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구나. 네,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1861년도에 이 유전의 주인이 네. 헨리 알 라우즈라는 사람이었다는데 네. 이 사람을 포함해서 19명이나 사망한 아이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린 그림, 그러니까 유전과 관련돼서 혹시나 해서 찾아본 그림이에요, 사실. 아, 이제 알겠다. 그러니까 그림이 먼저 있고, 그림이 먼저 있고, 거기에 이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이번에 이걸로 쓰고 싶은데, 어떤 작품이 있지 하고 디깅을 시작하시는군요. 그렇죠. 아, 아니, 근데 뭐 그림을 보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음. 어떤 때는 아, 이런 글을 한번 써보고 싶은데, 혹시나 이와 관련된 그림이 있나라고 찾다가 네. 우연히 찾은 그림이고요. 네네. 아마도 유전과 관련된 그림을 사파로 그린 거 외에는 아마도 이게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게요. 화가들이 보통 그러니까 저런 불꽃놀이처럼 보이는 장면들을 그린 그 화가들이 몇 명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제임스 휘슬러랄지 이런 사람들이 저는 떠오르는데 근데 저게 사고 현장, 사고 현장을 그린 그림 뭐가 있을까? 유전 사고 현장을 그린 그림 딱 떠오르지는 않거든요. 네, 특히 이 작가도 낯선 작가예요.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861년 정도 되면 네. 그림 말고도 이런 사고 현장을 담을 수 있는 과학적인 기술이 좀 발달을 했죠. 그러니까 사진 같은 걸로도 네. 남길 수 있고 그래서 더 과거로 돌아가면 음. 이런 역사적인 장면에 대해서 화가들이 이제 지금으로 치면 언론의 역할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진처럼 이렇게 그려놓은 그런 게 있는데 이때는 그러니까 이때를 지나면서 그러니까 유전이 개발되는 시기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근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사건 사고의 현장을 그림으로 남길 필요는 없었을 텐데 이 사람은 이 그림을 남겼다. 그래서 화제를 그린 그림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터너라고 네. 영국의 네. 화가. 너무나 유명한 화가죠. 그 사람은 사실 의사당 화재 뭐 이런 것들을 그려놓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그 영국의 윌리엄 터너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뭐 그림 비슷한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영향을 받아서 이 화재 장면을 그린 걸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 그림을 굳이 제가 꼽은 이유는 그러니까 그럼 이 사고가 왜 났을까? 그러니까 1861년도면 우리가 이제 1800년대 중반쯤 되면서
본격적으로 석유 개발들이 시작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석유는 그 전에는 의약품 의약품. 사람들이 그 까만 액체 막 이런 것들이 지표로 올라오거나 네. 그러면 되게 신기하잖아요. 끈적끈적하고 그렇죠. 네. 보지 못한 거고 그래서 실제로 연료보다는 뭐 그런 식으로 쓰였대요. 정말로 의약품으로 쓰이기도 네. 하고 뭐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연료로서의 가능성 불을 붙이면 불이 붙으니까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야 이걸 캐내서 뭔가 사용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시작하면서 파내기 시작한 게 네. 1800년대 이제 중반쯤 되는 거죠. 근데 이른바 시추라는 기술 자체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 당시에는 염정 그러니까 그 소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땅 속에 묻혀 있는 소금물을 꺼내는 뭐 우리로 치면 아마 우물 파는 기술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처음에 이 그 원유를 캐내기 시작했는데 기술이 없으니까 터지는 일들이 종종 벌어진 네. 거예요. 그러니까 1861년도에 이 사건이 굉장히 미국의 이 원유 시추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정표가 되는 사건인데 워낙 큰 사고고 사람이 많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언론 기사나 이런 걸 보면 한 900m까지 불기둥이 솟아올랐다. 그다음에 3일 밤낮을 타올랐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거든요. 90m. 네. 과장이 심하시네요, 기자님. 실제로 언론에 있다니까요. 90m. 아, 90m? 뭐야? 90m? 뭐야, 900이라고 900이야, 그랬어요? 90m. 제가 900이라고 그랬어요? 90m입니다. 90m. 좋습니다. 네. 지적 감사합니다. 90m. 900m인가? 900m인가? 네. 어쨌든 어마어마한 거네요. 네, 정말 90m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위로 이제 그 원유가 그만큼 위로 치솟아 올랐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분유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원유가 어떤 식으로 밑에 묻혀 있고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졌는지 이런 연구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네. 굉장한 압력이나 안반층에 들어있던 이 원유가 중간에 이제 크랙이 생기면서 그 크랙 사이로 가스하고 같이 분출해 버리는 걸 이제 분유정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과정에 이제 원유만 분출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가스가 쫙 분출되잖아요. 가스가 주변으로 분출되면서 불씨 관리를 잘못하면 네. 가스에 불이 붙고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렇게 폭발할 수 있다는 것도 몰랐고 원유가 이렇게 대량으로 쏟아질 수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네. 아까 뭐 이렇게 밑에서 우물 파듯이 파서 끌어올리는 거라고 생각했지 얘가 이렇게 분출한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아까 제가 이제 미국의 원유 시추사에서 굉장히 이정표적인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보도를 타고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참혹한 사고가 났구나 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돈 냄새를 맡는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네. 원유가 이렇게 대량으로 터지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펜실베이니아로 원유를 시추하러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이른바 오일러시를 만든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제 시추 기술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네. 거죠. 이렇게 터진 나로 가면 우리가 뭔가 다른 시추 기술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시추 기술이 동시에 발전을 하죠. 사람들은 돈 되는 거는 어떻게든 캐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캐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추 기술이 동시에 발전하면서 이게 이제 그 원유의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1860년도에 이제 미국에 처음에 원유에 대한 오일러시가 시작된 게 펜실베이니아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초기에 원유 생산량의 미국의 80~90%를 거기서 담당을 했으니까 1860년도에 연간 45만 배럴 정도를 생산을 하던 게 1862년도 그러니까 불과 2~3년 사이에 300만 배럴까지 어마어마하게 이제 석유를 생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원유가 많이 생산되면 그 사람들은 떼돈을 벌었을까요? 벌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이렇게 아까 이렇게 터져 그럼 가서 요거 팔면 내 돈 벌겠다. 근데 가격이 폭락해버려요. 우리가 수요 공급에서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네. 공급이 확 늘어나면 결국 공급량이 너무 많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석유 시장에서 나타나는데 굉장히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는 석유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석유도 잘 이용도 안 했어요. 네. 내가 우리 집 랜턴은 석유로 켜는 게 아니라 석탄유. 그 당시엔 석탄에서 기름을 뽑아서 석탄유 같은 거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석탄유가 훨씬 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리 석유가 많이 나와도 비싼 석유를 사용하지 않고 석탄유를 사용했던 거죠. 근데 막 석유가 아까 말한 대로 45만 배럴에서 연간 막 300만 배럴씩 막 쏟아지니까 실제로 1961년도에 배럴당 10달러에 거래되던 석유가 그해 6월에 50센트. 그리고 그해 연말에 10센트로 떨어졌어요. 완전 폭락하죠. 그래서 꿈을 안고 석유 시추 개발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네. 막 줄줄이 망해 나가는 그 시기를 겪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반전이 일어납니다. 네. 석유가 10센트까지 배럴당 떨어지니까 석탄유 대비 가격 경쟁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석탄유를 사는 것보다 석유가 싸네? 그렇네. 그러면 석유를 쓰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석탄유보다 석유가 훨씬 품질이 좋거든요. 써보니까 이게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석유가 시장을 장악해버려요. 그러면서 석유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저는 방금 네. 이제 반전이라는 표현을 써주셨잖아요. 기자님의 설명을 듣다가요. 이 그림에 대해서도 제가 갖는 감정이 지금 반전이에요. 아, 그래요?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불꽃놀이? 예쁜 그림? 뭔가 화려한 어떤 그날 밤에 어떤 그런 걸 그린 축제 같은 그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사연이 있구나 하고 들여다보니까 욕망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이 유정 폭발 사고라는 하나의 그 사건을 둘러싸고 온갖 사람들의 어떤 그 계산과 이런 것들이 막 얽혀 있는 거기 다 거잖아요. 얽혀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그림을 이제 크게 확대해서 자세히 봐보면 그 어둠 속에 그 폭발하는 주변에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렇네요. 아래 너무 작아요. 작게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제가 이걸 가지고 막 뭔가 해석을 해본다면 작가도 네. 아까 말한 그 욕망과 그다음에 자연재해에 대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미력한 사람들의 자연재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좀 표현한 것 같고 욕망의 불기둥으로 표현한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을 살짝 받게 되죠. 그래서 유전과 관련된 석유 시대의 시작 그리고 뭐 관련돼서 뭐 몇 가지 경제적으로 이제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알아야 될 상식까지 조금 확장시켜서 얘기를 해보면 경제 뉴스 많이 보세요? 좀 봐야 되는데. 좀 봐야 되는데. 선배가 하는 것도 지금 하나도 안 봐가지고 참 문제네요. 좀 앞으로 보겠습니다. 네. 그 보통 우리가 세계 원유 시장의 3대 품종을 얘기할 때 WTI라고 해서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그다음에 영국 기업에서 나오는 네. 브렌트유, 네. 그다음에 중동에서 생산되는 두바이유 이렇게 네. 세 가지를 얘기를 하죠. 네. 근데 품질은 WTI, 브렌트, 두바이 이런 식으로 좋아요. 근데 우리는 두바이유를 갖다 씁니다. 일단 지리적으로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이쪽에서 가져오는 것보다 중동에서 가져오는 게 훨씬 그러니까 운송비가 덜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도 있고.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정제 기술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질 안 좋은 원유를 가져다가 네. 질 좋게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이 발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다들 어떻게 보면 지리적인 영향, 뭐 다른 것들은 기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나라의 경제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바뀐다라고 네. 보면 되고 다른 상식은 우리가 경질류, 중질류 뭐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원유에 대해서 가볍다, 무겁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질 좋은 것들은 가볍다라고 밀도 때문에 그래요. 네, 밀도. 네. 밀도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서부 텍사스는 아까 제가 중질류 뭐 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질류, 경질류는 고급 품종. 그다음에 이제 아까 두바이유 같은 네. 경우에는 좀 무겁다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질 안 좋은 석유를 가져다가 질 좋게 만드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그렇게 해서 도리어 그걸 다시 수출하는 나라거든요. 화학 제품도 만들고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문제는 중동이 돈을 버니까 우리도 그러면 해보겠다라고 해서 정제 산업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죠. 그것까지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S-오일이라는 회사는 이미 사우디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한 개만 더 재밌어. 경제 얘기를 하면 네.
유가는 달러하고 굉장히 그 원유는 연관이 깊어요. 페트로달러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70년대 미국이 사우디로 날아가 가지고 사우디한테 야, 너네 원유 있잖아. 그거 전부 달러로 거래해라. 왜? 그렇잖아요. 내가 야, 우리나라 내 땅에서 내가 생산하는 거를 내가 왜 달러로 거래해야 돼? 라고 하는데 그걸 성사를 시켜요. 어떻게요? 사실 그때 미국은 우리가 이른바 근본위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할 때 발행하는 양만큼 금을 보유를 해야 되는.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도저히 미국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네. 금을 더 이상 보유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근본위제 포기 이제 달러 갖고 와서 금으로 바꿔달라 그래도 안 바꿔줘 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이 야 그럼 우리가 왜 달러 쓰냐? 그래서 이른바 달러 패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게 페트로달러예요. 사우디로 날아가서 야 이제는 석유의 시대고 석유 안 쓰는 나라는 없어. 근데 석유를 달러로만 거래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달러에 대한 수요를 계속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우디에 날아가가지고 야 너네 중동 패권을 우리가 만들어줄게. 응? 너네 군사력을 우리가 군적인 걸 도와줄 테니까 대신에 야 석유는 달러로 거래하자. 그래서 둘이서 오케이 하고 박수. 그래서 이른바 페트로달러라는 체계가 만들어. 지금도 원유의 70~80%는 달러로 거래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나라들이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들이 있어서 그래서 가끔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위안화로 뭐 원유를 거래하려고 한다. 네. 러시아도 루블화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페트로달러의 위협이다 어쩐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페트로달러라는 시대가 만들어졌고 여기서 지금 시대가 하나 더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로 가려고 하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 들어보셨어요? 그럼 투자하시나요? 들어봤습니다. 할까요?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문가의 그 견해를 따라서 바로 투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위험하신 분이네. 한 말씀만 하셔서. 미국이 구상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거는 지금 달러의 위상이 많이 흔들리고 있죠. 실제로도. 그러면 다시 한번 달러의 위상을 잡을 수 있는 거는 뭔가? 왜냐하면 미국은 적자 규모가 너무 커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지금 아이디어를 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을 해주고 법적으로도 다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고 이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자기가 이 스테이블 코인의 중심국이 수도가 되겠다라는 게 그러니까 가상화폐하고는 약간 저는 시장을 달리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달러하고의 연동된 기반의 이른바 코인을 발행하고 그 코인 시장에서 미국이 전 세계의 중심지의 역할을 하겠다.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근본위제하고 똑같은 개념이 들어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그만큼의 달러 자산을 보유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달러 수요를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러든 국채든 그걸 가지게 하면서 네. 결국에는 이제는 페트로달러의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 달러의 시대로 전 세계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다. 네. 그렇게 보면 아까 투자를 할까 말까? 네. 제가 정답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흥미롭습니다. 네. 정말 제임스 해밀턴에서 시작해서 스테이블 코인까지 네. 한번 와봤고요. 저는 이게 제임스 해밀턴이 정말 저에게는 낯선 네네네. 작가이기도 했고 그렇게 이제 유명도로 따지면은 상당히 인지도가 낮은 미술사적으로는 그러나 이렇게 흥미로운 그 그림을 그렸구나. 이렇게 이 사람의 작품을 통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좀 했는데 이 사람이 영향을 받았다는 그 윌리엄 터너 있잖아요. 유명하신 윌리엄 분이죠. 터너는 그냥 영국의 국민화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영국의 김홍도. 그렇게 하니까 너무 느낌이 같나요? 너무 같나? 느낌이 확 달라지긴 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은복. 그렇죠. 네. 정말 국민화가 우리가 이제 뭐 영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네. 그런 화가고 뭐 세계적인 작가이고 이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연을 많이 그렸던 화가예요. 예. 영국의 어떤 그 광포하게까지 느껴지는 안개 풍경 같은 것들, 해양 풍경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렸던 작가인데
제임스 해밀턴이 윌리엄 터너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제임스 해밀턴의 작품이 낯설지만 네네. 한번 제가 알고 있는 윌리엄 터너의 작품들을 떠올려 보면요. 왜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는지도 알 것 같고 그러나 그 둘은 또 극명한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이 지금 여기에서 그냥 퍼뜩 들었던 게 윌리엄 터너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작품 앞에 딱 서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정말 그 광포한 자연이나 네. 우리가 어떻게 통제 불가능한 자연 현상 같은 것들, 자연 재해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한지를 절감하게 되면서 완전한 고립 상태, 고독의 상태, 혹은 그 광포한 자연과 그 마주하고 있는 나 자신을 딱 느끼게 돼요. 그럼 나 자신의 약함과 강인함과 모든 것들을 이제 양면적인 것들을 막 느끼게 되는 작품들이 윌리엄 터너의 작품인 것 같은데 제임스 해밀턴은 또 네. 다른 측면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제임스 해밀턴의 작품을 보면서 불꽃놀이 아니에요? 네네. 라고 했던 것처럼 실제로 무엇을 그렸는지와는 무관하게 이 사람의 작품, 저 작품만 보면은 비극도 굉장히 그 아름다운 어떤 축제의 장면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떤 그림의 특성일 수도 있고요. 회화의 특성일 수도 있고 그런 특성을 잘 보여주는 작가가 또 제임스 해밀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울 점이 많네요. 이렇게 저에게요, 단어 제임스 아니 해밀턴에게요. 우리 세라 작가한테 이렇게 고급스럽게 표현하지. 난 그게 안 되는데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고급스럽게 쓰십니까? 오늘 작가 이야기를 너무 못한 것에 황급히 설명하실 때 머릿속으로 한번 네. 황급히 좀 굴려봤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름답다, 멋있다 이 아름답다, 정도에서 끝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작가였고요.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윌리엄 터너는 제가 이제 다른 글로도 몇 개 쓴 게 있는데 네. 예, 흥미로운 작품들이 조금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그것도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죠.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임스 해밀턴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유정 폭발 사고 실제 네네. 있었던 이야기부터 작금의 어떤 상황까지 작금의, 작금의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